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정말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버리고 프리스매틱 배터리, 이제 각형 배터리로 넘어갈 건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동안은 각형이나 파우치 배터리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시일 내에는. 물론 LG화학이 자랑하는 파우치나 이런 각형 배터리가 굉장히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가지고 에너지 덴시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결국은 이 배터리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시일 내에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버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파는 모델 3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모델 3를 팔기 시작하면서 배터리 업체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LG캠과 이제 중국의 배터리 킹왕짱인 CATL인데 CATL은 인산철을 만들고 제가 최근에도 BYD를 통해서 이런 중국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인산철을 통한 그런 각형 배터리를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산철은 에너지 덴시티가 한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LG캠이 만드는 NCM811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원통형으로 만들면은 아무리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 그러니까 숏 레인지라지만 이걸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해서 테슬라가 이 기회에 이런 각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팔고 있는 모델 3가 그렇다고 해서 각형을 쓰냐? 아니죠. LG캠에 지금 NCM811에 실린더리컬 셀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통형이죠. 분명히 테슬라가 LG캠과 계약을 할 때 LG화학은 우리 이렇게 지금 전기차한테 우리가 팔고 있다. 우리의 이런 파우치 배터리가 좋다라고 테슬라하고 한번 협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듯이 이런 LG캠이나 다른 배터리 리딩 업체들의 그런 규격들을 따릅니다. 지금 테슬라만 독자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LG화학이 설득을 분명히 하려고 시도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현재 기술력이 탑인 LG캠마저도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려면 원통형으로 바꿔야지만 납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원통형으로 팔고 있죠.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원래 중국에 파는 모델은 LG캠과 CATL로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판 전기차나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보면은 모델 3는 당당히 미국에서 생산된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를 가져다 썼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파는 모델일지라도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기차에서는 정말 배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말 전기차는 배터리 장사인 게 여기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지만 여기 당당히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최다 배터리 판매한 회사는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배터리를 파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봐야 진짜 많아야 이제 10kW인데 모델 3는 지금 롱레인지가 75kW 이상이니까요. 유저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양이 75kW지 실제 들어있는 양은 거의 80kW에 가까우니까요. 이거 차 한 대 팔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 8대 분이니까 얼마나 이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 사업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을 줄 몰랐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1938년에 개발됐고요. 프리스매틱 각형 배터리는 1990년대, 그리고 파우치는 95년에 개발됐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됐고 많이 자동화 시설들이 개발되어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이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한 차에 몰아서 파는 회사가 지금껏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없죠. 지금 테슬라는 100kW짜리를 만들어서 파니까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의외로 배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터졌을 땐 난리가 날 테니까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 테슬라의 지상 과제는 무조건 싼 배터리입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성능과 안정성을 묻고 가격은 최대로 낮추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통형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자동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테슬라는
항상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그러니까 주변 이런 배터리 시세보다도 싸게 갑니다. 무조건. 항상 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제조업체한테 테슬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박을 무조건 배터리 업체들한테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지금 올해 예상되는 거는 114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은 127불 정도였고요. 그러면은 진짜 단순 계산을 해봐도 킬로와트당 이 가격이면은 모델 3 롱레인지가 한 5만 불인데 배터리를 만약 킬로와트당 127불 정도면은 실제 넣은 배터리 양은 80킬로와트니까 거의 만 불에 가까운 거죠. 그럼 5만 불짜리 차에 거기에는 자동차도 조립을 해야 되고 타이어도 넣어야 되고 프레임도 만들어야 되고 오토파일럿도 연구해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는 재료들이라든지 그걸 조립할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익도 붙여야죠. 손해나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고려했는데 5만 불짜리 차의 배터리 가격이 그냥 원가가 거의 만 불에 가깝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테슬라는 무조건 가격을 싸게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게 테슬라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과연 제값을 팔 수 있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부분만 얘기했지 전체의 이윤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LG화학은 이번 분기에 흑자를 냈지만 에너지 사업 부분은 계속 상당 기간 지금 작년에는 토탈 결국 적자였고 이번 분기도 적자인데 과연 앞으로도 흑자를 당분간 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근시일 내에는 1, 2년 안에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상대하면 이 문제는 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파나소닉을 보면 파나소닉이 그렇게 테슬라하고 관계가 이쁘지 않습니다. 로어 프라이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 파나소닉한테 배터리 가격을 낮추라고 엄청난 압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테슬라는 차를 환경 분담금이 없으면 손해 나는데 자기가 손해 나는 상황에서 배터리를 제값 주고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엄청 파나소닉하고 삐그덕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결국 테슬라의 이제 핵심, 수익이 나려는 핵심은 배터리 가격이고요. 드디어 최근에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겨우 이득을 냈습니다. 물론 요번 분기는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 적자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요. 작년 마지막 분기에 겨우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흑자였습니다. 이 공장은 2016년에 지어졌습니다. 겨우 4년이 다 돼서야 겨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 관계로 봐서도 배터리 제조사한테 테슬라는 썩 좋은 파트너는 아닙니다. 이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렸다는 얘기가 지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굉장히 잡 포스팅을 보면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이제 자리를 많이 포스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용할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관련 인력을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 네바다 공장에서 파나소닉이 주는 배터리 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잘 뜯어보면은 셀은 파나소닉이 만드는데 그거를 배터리 팩으로 만드는 거는 테슬라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셀의 관리도 테슬라가 하고요.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테슬라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모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걸 각형으로 바꾸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가 앞으로 이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다 원통형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노하우를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절대 배터리를 모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집단으로 엄청난 양의 셀을 모았을 때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관리 능력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의 그런 가격 드라이브나 이런 삐그덕거리는 관계 때문에 물론 이익이 안 나서도 있지만 테슬라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솔라셀도 파나소닉과 파트너십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렇지만 최근 기사가 지금 테슬라의 어떤 굉장히 수요가 크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지금 네바다에 있는 공장에 배터리를 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삐그덕거리는 관계지만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이만큼 배터리를 소모해주는, 아주 받아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 2025년까지는 거의 들어올 일이 없는데, 이 많은 배터리들을 누가 이제 받아주냐는 거죠. 결국 테슬라밖에 없고, 테슬라는 온리 가격에만 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기서 지금 생산된 배터리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원래는 옛날 예측에서는 이런 각형이라든지 파우치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더 실린더리컬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했지만, 지금 2030년에 가격이 예상되는 게 실린더리컬이 여전히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우위에 있고, 엣지력에 중국에서 팔 거를 바꿀 거였으면 LG화학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파나소닉을 결국은 삐그덕거리지만 증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과연 테슬라가 중국에서만 파는 차를 CATL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각형으로 가져갈지는 의문입니다. 그걸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난이도가 더 올라갈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속 원통형을 고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마지막 정리하자면, 로이터 기사를 보면 LG는 이 가격에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값주로 팔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